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세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요, 람다 엣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요즘에 핫하다라고 하는 서버리스 쪽 관련 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들어보긴 하셨을 거예요. 람다 엣지, 그리고 람다가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에서 돌 수 있다 정도는 아마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거기를 조금만 더 들어가서 어떻게 사용하면 어떤 식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자 합니다. 왜 람다 엣지를 사용해야 될까에서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람다 엣지를 사용해야 될까요? 왜 AWS는 람다 엣지를 내놨을까요? 람다 엣지를 내놓은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뒷단, 백엔드 단에서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처리보다 앞단에서 무언가 처리해야 하는 것을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 람다 엣지를 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잠깐 봐야 되겠죠? 제가 이 장표를 만들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네 번째잖아요. 앞에서 발표해 주신 세 분이 다 비슷한 걸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컨텐츠 딜리버리예요. 가장 가까운 팜에서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레이턴시를 최소화하자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 제공자들은 엣지 로케이션에 컨텐츠를 저장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어떤 특정한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서버가 있고요. 그것들을 엣지 로케이션이라는 CDN 서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사용자한테 배포합니다. 두 번째는 컨텐츠 캐싱입니다. 왜 컨텐츠 캐싱을 두 번째 이유로 넣었냐면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캐파빌리티나 스케일러빌리티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원본에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부하를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웹서버를 사용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웹서버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IDC에서 웹서버를 사용하는 이유는 보통 정적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엔드로 동적 컨텐츠를 넘겨주기 위한 하나의 매개차로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거기에 로깅도 하고 이런저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웹서버의 부하는 컨텐츠를 어떻게 먼저 내보내 줄 거냐,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많은 데이터를 캐싱하냐에 따라서 뒷단에 있는 웹서버의 부하는 더 줄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해서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캐싱하고 있을 수 있다면 웹서버에 넘어가는 부하는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코스트 옵티마이저입니다. 앞서서도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는 코스트 옵티마이저는 약간 달라요. GS 네오텍이 AWS랑 계약을 하고 많은 고객사분들이 GS 네오텍과 계약을 하면 대용량으로 대역폭을 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은 양경현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리스트 프라이스, 발표되어 있는 퍼블릭한 데이터 사용량보다 더 적은 데이터 양을 여러분들께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서서 많은 분들이 발표해 주신 원본과 클라우드 프론트 가는 데이터가 무료고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아웃바운드 비용으로 나가는 데이터의 양은 GS 네오텍이 할인된 가격으로 전달할 거니까 여태까지 들었던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저렴한 형태의 무언가가 될 겁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세 가지의 요구 조건으로 CDN을 씁니다. 그러면 람다 엣지는 뭐에 쓰는 거냐? 여태까지 CDN은 정적 데이터를 캐싱을 했어요. 그리고 동적인 데이터는 어디서 처리했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WAS라고 부르죠. 근데 이 WAS의 부하를 조금 더 줄여보자는 거예요.
뭐를? 간편한 무언가의 작업을. 그래서 CDN을 사용하는 두 번째 요구사항이었죠. 캐싱을 될 수 있으면 엣지에서 CDN에서 하자라는 거였는데 그 내용을 컴퓨팅 로직도 조금 더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얘기입니다. 사용자가 가장 맨 처음 접근하는 거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셨다면 CF를 가장 처음에 접근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뒷단에 웹 서버가 있던 와스 서버가 있던 뒷단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일 앞단에 있는 프록시라고 말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조금 더 지능적으로 정확하게 무언가 데이터를 가공 처리해 줄 수 있다면 뒷단에 있는 서버의 부하는 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모든 클라우드사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컴퓨팅이 가장 비쌉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컴퓨팅이 가장 비싸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셔도 모든 부품 중에 CPU가 가장 비쌉니다. 그 다음이 GPU죠. GPU가 더 비쌀 때도 있죠. 어찌됐든 컴퓨팅이 가장 비싼 거예요. 그럼 이 컴퓨팅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가 결과적으로 얼만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리스트 프레이스를 얼마나 구해낼 수 있는가가 되겠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면 어찌됐든 람다니까 서버리스 컴퓨팅이니까 얘가 지가 알아서 늘어날 거란 말이죠. 여기 사용자들이 줄어들면 지가 알아서 줄어들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들으신 서버리스 컴퓨팅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그렇다면 람다 엣지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AWS의 람다 엣지 소개 페이지입니다. 밑에 링크에 들어가시면 나오고요. 여기에 보시면 Node.js 코드를 통해서 AWS 람다를 업로드를 하면 람다가 최종 사용자 가장 가까운 AWS 로케이션의 가용성으로 서비스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Node.js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도 홈페이지에 바로 스케줄러 하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람다 엣지를 쓰면 이런 것들이 돼요. 글로벌하게 람다 엣지 코드를 최종 사용자가 가장 가까운 로케이션에 실행하니까 빠르게 처리할 수 있죠. 오리진 서버가 서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람다 엣지를 사용자가 유럽에 있다고 하면 무언가 응답을 빨리 받아야 되면은 동적인 데이터는 최소한 서울 엣지까지 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무언가 글로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테이블, 예를 들어서 저런 게 있죠. 다이나모DB 같은 게 있죠. 다이나모DB 같은 글로벌 테이블이 있는 어떤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가 엣지에서 실행돼서 사용자한테 배포가 된다면, 사용자한테 컨텐츠를 내줄 수 있다면 조금 더 빠른 응답성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지속적인 조정이에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람다 엣지는 서브리스 컴퓨팅이니까 알아서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줄어들겠죠. 오리진 노드 감소입니다. 와스가 써야 되는 리소스를 람다 엣지로 이전을 하니까 웹 서버는 그만큼 부하가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부하 중에 하나가 어떤 건가요? 제일 생각하기 가장 쉬운 것들이 리다이렉션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쓸데없는 부하죠. 리다이렉션. 고작 어떤 URL로 들어오면 302 코드 내뱉는 거 하나인데 이게 요청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웹서버가 미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람다 엣지를 쓰게 된다면 컴퓨팅 수를 얼마큼 더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밀리초 단위의 측정이죠. 이거는 람다를 쓴다면 당연히 돼야 되는 얘기예요. 이번에 리인벤트 2017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새로운 기능이에요. 펑션 용량을 최대 1536메가까지 지원을 하고요. 많이 늘어났어요. 리스폰스 용량이 1메가까지 지원합니다. 패키지 용량은 50메가고요. 타임아웃을 5초에서 30초까지 증가했어요. 그리고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익스터널 네트워크 콜이라는 걸 생성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실습을 통해서, 시연을 통해서 좀 더 보여드릴게요. 람다 엣지 이렇게 동작합니다. 람다 엣지가 실행할 수 있는 포인트는 총 4군데예요. 중간에 클라우드 프론트가 캐시를 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 앞단에서 뷰어, 오리진, 뷰어 리퀘스트, 오리진 리퀘스트, 뷰어 리스폰스, 오리진 리스폰스에 대한 위치에서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뷰어 리퀘스트입니다. 뷰어 리퀘스트는 클라우드 프론트에 캐시된 컨텐츠에 접근하기 전에 시작됩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에 컨텐츠를 요청을 하면 요청을 하기 바로 그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하기 전에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캐시 키를 변경할 수 있어요. URL이라든지 URI, URL 아니면 쿠키 값, 헤더 값, 쿼리 스트링 값을 변조시켜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A/B 테스트도 가능해요. A/B 테스트는 사실 라우터 13에서도 가능한 얘기인데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A/B 테스트를 람다 엣지를 쓰면 뭐가 이점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라우터 13을 수정을 하고 도메인을 수정하고 무언가 뒷단에 무언가 스트링을 붙이고 해야지만 라우터 13에서는 분기가 되죠. 네, 람다 엣지를 쓰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수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람다 엣지만 붙이시면 돼요. 어떤 조건으로 A 사이트, B 사이트로 나눌 것인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어서라이제이션과 어센티케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 사용자한테 응답을 반영하고 이를 캐싱하지 않아요. 왜냐? 캐시 들어가기 전에 실행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컴퓨팅은. 그러니까 캐싱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캐싱이 되기 전에 실행된 거니까 실행된 후에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캐싱을 할지 안 할지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설정에 의해 비헤이비어 설정에 의해서 정의가 될 겁니다. 앞서 말한 것 중에 쿼리 스트링을 정규화하는 내용입니다. 개발자분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특정 index.js 파일이라는 데를 접근을 하는데 쿼리 스트링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개발자들이 실수하던 사용자가 직접 쳤는데 오타가 나던 무언가가 나왔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들어오면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는 당연히 스트링이 다르니까 세 개를 따로따로 캐싱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뷰어 리퀘스트로 수정을 하는 거죠. 이런 스트링, 이런 스트링, 이런 스트링을 전부 다 Node.js 쿼리 스트링이라는 소문자로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A 사용자, B 사용자, C 사용자 들어온 것들이 모두 다 하나의 리소스로 캐싱이 되니까 캐시 히트율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캐시된 데이터를 바로 회신해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A/B 테스트예요. A/B 테스트는 아까 그 헤더 값을 수정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리진을 어디를 가라. 들어온 데이터를 어디로 가라. 비헤이비어에 설정되어 있는 오리진 값이 아니고 여기에서 오리진 값을 수정해 버리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 A로 가라. B로 가라. 50% 트래픽 중에 전체 트래픽 중에 50%는 A 서버, 50%는 B 서버 이렇게 가게 하는 겁니다. 서블리스 어센티케이션, 스테이트리스 어센티케이션에 대한 얘기인데 스테이터스 풀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내부적인 로직은 똑같은 거니까요. 일단 사용자가 인증정보를 IDP에 가서 인증정보를 가지고 오고요. 그 토큰을 가지고서 이제 접근을 할 거예요. 접근을 하게 되면 뷰어 리퀘스트에서 퍼블릭 키와 JWT에 대한 토큰 가지고서 얘가 승인된 사용자면 로지컬 웹 서버 아니면 오리진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S3 버킷으로 승인된 사용자에 의해서 접근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니라면 404 페이지나 아니면 302 리다이렉션이나 다른 걸로 우회해라. 로그인 페이지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 다 웹서버에서 고구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인증 같은 거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쓰기가 나쁘지 않아요. 왜냐? 인증은 솔직히 한두 번 하고서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토큰 값 가지고서 보통 조율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증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인증 데이터를 중간에 웹서버에서 와스 서버에서 호출될 때마다 얘가 인증된 사용자인지 인증되지 않는 사용자인지를 계속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앞단에서 체크해서 넘어올 거니까 나는 그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오리진 리퀘스트입니다. 오리진 리퀘스트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캐시 미스가 발생을 했을 때 오리진에 접근하기 전에 실행됩니다. 인증과 권한 기반은 오리진 접근 통제 가능하겠죠. 이게 뷰어 리퀘스트에서 하든 오리진 리퀘스트에든 상관이 없어요. 복잡한 URL을 조금 더 간편한 URL로 치환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건 이런 거죠. 사용자가 맵 같은 거를 보면 어떤 몇 배 줌의 x, y 좌표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그렇게 저장하실 거냐는 거죠. 그 데이터는 해시 값으로 무언가 암호화된 데이터로 백엔드에 저장을 해놓고 앞서서 제출해 주는 거는 조금 더 보기 편안한 URL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호스트 값이 바뀌었다. 지금 클라우드 프론트는 저게 안 되죠. 백엔드로 넘어갈 때 호스트 헤더 값이 바뀌면 넘어가나요? HTTPS 통신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리퀘스트 헤더 값을 원본의 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요. 최종 사용자에게 펑션을 직접 응답할 수도 있어요. 일단 하나씩 보죠. 지역 기준 라우팅입니다. 어떤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어요. 버지니아 쪽에서 로그인을 했어요. 그 유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을 하고 사용자한테 쿠키를 내어주겠죠. 그럼 그 쿠키 값에 이 사용자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 라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에 접근을 하면 오리진 리퀘스트에서 그 값을 읽고 노스 아메리카냐, 유럽 사람이냐, 아시아 퍼블릭 사람이냐를 따져서 각각의 지역으로 라우팅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건 쿠키 기반 라우팅이에요. 여러분들이 라우터 웹3에서 지오로케이션 라우팅을 태우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 기반이에요? 쿠키 기반으로 라우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오로케이션으로 해서 라우터 웹3에서 분배를 하려면 어쨌든 백엔드에 있는 무언가 주소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주소 보면은 KOKR, ENUS 이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접근을 해라라는 건데 얘는 도메인이 똑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내가 로그인한 쿠키 값만 있으면 쿠키 값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어느 지역으로 접근하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쿠키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될 수 있고 그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장치 기반 기준 라우팅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클라우드 프론트 이즈 데스크탑 뷰어, 모바일 뷰어, 태블릿 뷰어 같은 아니면 유저 에이전트에 있는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고서 라우팅을 시키는 거예요. 데스크탑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은 데스크탑 앱으로, 모바일이나 태블릿에 실행되는 거는 모바일 앱으로 봇이 실행됐다. 그러면 블랭크 같은 데로 빠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회신시켜 줄 수도 있겠죠. 왜냐면 내 데이터를 보호해야 되시니까. 아까 전에 앞단에서 와프에서는 저걸 차단하는 정책이었어요. 근데 차단하면 어떻게든 우회를 찾겠죠. 응답을 주고 잘못된 데이터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응답은요. 오리진 리퀘스트가 이렇게 응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익스터널 콜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오리진 리스판스입니다. 오리진 리스판스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캐시 미스가 실행되고 오리진까지 갔다가 클라우드 프론트로 들어올 때 실행되는 겁니다. 엣지에서 콘텐츠를 캐시하기 전에 리퀘스트 헤더 값을 수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진으로 갈 때 수정된 헤더 값을 다른 걸로 캐싱할 수 있게 수정을 해주는 거죠.
오리진의 상태 코드를 4xx나 5xx를 뱉어버리면 이 상태 코드를 2xx나 3xx 코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실행되지 않는 경우는 오리진 리퀘스트 이벤트 트리거에서 바로 응답을 했을 때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앞서서 얘기해드린 4xx, 5x 코드를 2xx, 3x 코드로 바꾸는 건데요. 사용자가 이렇게 많고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HTTP 오리진으로 접근을 했어요. 근데 이 오리진이 부하가 계속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xx나 5xx 코드가 떨어지면 오리진 리퀘스트 이벤트에서 캐치를 해서 이거를 성공히 리렉션을 시키는 겁니다. 어디로? 템프 사이트로 가라. 이 서버에서는 지금 배영이 안 되니까 템프 서버로 가라 라고 해서 템프 사이트에서 응답을 해주는 거죠. 이 사이트는 무슨 로직이 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쓰는 것 중에 4xx나 5xx가 떨어지면 어떤 특정 어플 에러 코드에 대해서 특정 이미지는 내려줄 수 있다는 것들은 아실 거예요. 그건 CDN 업체는 대부분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건 정적 데이터라는 거예요. 정적 데이터. 그리고 그 이미지를 어떻게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템프 사이트는 뭐예요? 이 사이트의 백업이 될까요? 아니면 대기열이 될까요? 무언가 이 사이트에서 세션을 가지고 있다가 해소가 되면 다시 저쪽으로 넘겨줄 수도 있겠죠. 어떤 시나리오 생각하시든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대로 진행이 될 건데 그 사이에는 컴퓨팅이 있다는 거죠. 세션을 끊고 다시 연결시킬 거냐, 세션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연결을 바꿔줄 거냐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실행되지 않는 거는 이런 경우죠. 리퀘스트가 직접 응답을 해버리면 리스폰스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뷰어 리스폰스 이벤트입니다. 뷰어 리스폰스 이벤트는 오리진 또는 캐싱된 모든 요청에 대한 응답 시에 실행이 되고요. 캐싱된 결과값 상관없이 리스폰스 헤더만 변경할 수 있어요. 얘는 좀 제약적이죠. 실행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많습니다. 어차피 이 슬라이드가 공유될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공유가 되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릴 예제는요. 동적 웹페이지를 처리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디스크리션 접근해서 블로그라는 데이터를 가져오면 익스터널 네트워크, 여기서 나오는 게 익스터널 네트워크입니다. 람다가 AWS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안 됐었어요. 이게 안 됐었는데 이제는 되고 있는 겁니다. 람다가 S3 버킷에 있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와서 다이나모DB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이미지를 렌더링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블로그 웹사이트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웹서버 선택하고 아파치 톰캣, 아파치는 설정 안 해도 되겠죠. 톰캣 설정하고 뭐하고 찍어내듯이 보통 찍어내시겠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 다이나믹 페이지라고 해서 클라우드 프론트가 있고요. 원본은 S3 버킷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모DB에는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헬로 월드와 웰컴 클라우드 프론트 2018이라고 있는데요. 헬로 월드를 클릭해서 보면 컨텐츠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시죠? 데이터 테이블에 이제 데이터와 포스트, 타이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S로그에 어떤 URL을 가지고서 들어오면 이 페이지 보여주겠다라는 거고, 템플릿은 S3에 들어가 있는 블로그 템플릿, 블로그 템플릿을 읽어와야 그 템플릿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줄 거잖아요. 이제 그런 데이터고요. 여기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헬로드 치시면 아까 보여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캐싱이 돼서 클라우드 프론트에 있을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이 URL을 복사를 해서 뒤에 붙여 넣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레코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S3에다 넣어놓고 사기치는 거 아니냐 아실 것 같아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S블로그 뭐로 할까요? 클라우드 프론트 A니까 클라우드 프론트 A 하고요. 맵 하나 추가할게요. 추가해서 데이터라는 맵이 있었죠. 그리고 데이트에 오늘 날짜 2018년도 7월 10일 다른 날짜 써볼까요? 그리고 스트링에 포스트 옵션에 간단하게 쓸게요. 타이틀에도 클라우드 프론트 데이라고 쓰고요. 포스트에는 P 옵션 줄게요. 여기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템플릿이라는 키로 저희 블로그 템플릿, 이 블로그 템플릿은 S3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S3 버킷에는 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람다 코드고요. 지금 현재 이 사이트가 있고 저장을 하신 후에 바로 불러와 보죠. 클라우드 프론트 데이 하면 뭔가를 프로세싱을 하다가 이렇게 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이나모DB에다가 테이블밖에 넣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데이터가 무언가 만들어져서 백엔드에 처리돼서 나오는 거죠. 여기에는 뒷단에 컴퓨팅이 없어요. 왜냐? 제가 원본을 S3로 잡았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코드를 보시면 매우 간단합니다. 내가 200코드 내보낼 거고요. 캐시 컨트롤로 이만큼 캐시하래요. 그러면은 이 캐시 컨트롤을 적용받을 거니까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컨텐츠가 캐싱이 돼 있겠죠. 그래서 다시 요청을 하면 매우 빠르게 요청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앞에 보여드렸던 헬로 월드랑 그 다른 것들은 매우 빠르게 요청이 되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거는 좀 프로세싱이 오래 걸렸잖아요. 왜냐? 버지니아에 있는 다이나모DB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 좀 느렸던 거예요. 그래서 URI를 스플릿을 하고 해당 데이터를 머스트해시로 수정하는 거고요. 그 템플릿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타이틀, 데이터, 포스트 값을 가지고 와서 뿌려주는 것밖에 하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개발 서버에서 처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자잘한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엣지에다가 맡긴다면 백엔드 컴퓨팅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다이나믹 리사이징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소개팅 앱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바일이라든지 어딘가에 보면은 프로필 사진 올리실 거예요. 그럼 그 사진 올리신 거를 리사이징 처리해서 어딘가에 저장을 하시겠죠? 그럼 그 데이터를 읽어와서 사용자한테 제공을 하게 될 건데 그 작업을 매번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데 뒤에 D 옵션을 줘서 100x100 이미지를 읽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뷰어 리퀘스트에서는 저 스트링을 쿼리 스트링에 있는 데이터를 치환을 해서 100x100 밑에 웹p라는 폴더 밑에 image.jpg 파일을 읽어와라 라고 URL을 변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클라우드 프론트에는 캐싱이 저 이미지로 되어 있겠죠.
그럼 S3에 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거나 캐싱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S3에서 이미지 없어. 404 페이지가 떠버렸어요. 그럼 이거를 오리진 리스폰스에서 캐치를 해서 S3의 루트 디렉토리에 내가 오리진을 설정한 루트 디렉토리에 image.jpg 파일인지를 찾는 거예요. 찾아서 파일이 있다 라고 하면 리사이징을 해서 앞서 변경한 100x100 webp image.jpg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 코드를 리스폰스를 해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캐싱을 하고 사용자한테 딜리버리를 하겠죠. 여기에 대한 시연도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거는 위에 있는 거고요. 오리진은 S3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S3 버킷을 보시면 여기고요. 지금 100x100 밑에는 webp라는 폴더와 cat.png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파일이 지금 이 파일이에요. 여기에서 쿼리 스트링을 d equal 100x100으로 주면 이렇게 리사이징이 된다는 건데, 보시면 100x100과 200x200은 있죠. 여기에 300x300을 줘보겠습니다. 주면 데이터가 없어서 404 캐싱이 not found가 뜰 거고, 그거를 300x300으로 리사이징을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컨텐츠를 해볼까요? 이건 제가 대만 가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예, 해질녘 무렵 찍었는데요. 이 이미지를 D 옵션을 줘서 쿼리 스트링을 넘겨주면 리사이징을 해서 가운데 명만 줄여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S3 버킷을 보게 되시면 아까 없었던 300x300 폴더 생겼고요. 100x100 폴더 밑에 예, 이런 식으로 파일이 생성되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 세션이었고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람다 엣지를 쓰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캐시 컨트롤을 핸들링 한다든지, 동적으로 무언가 캐싱 컨트롤을 어떤 이미지는 하루, 어떤 이미지는 30초, 어떤 이미지는 바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미지 패스별로 무언가로 비헤이비어를 계속 이제 만들어내실 건데, 그 룰셋을 설정하는 것과 람다 엣지를 쓰는 게 뭐가 더 편할까? 언제는 빠르게 캐싱하고 언제는 늦게 캐싱하고를 CLI를 통해서 계속해서 클라우드 프론트에다 줄 거냐, 자동으로 할 거냐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예, 긴 시간 들여주셔서 고맙고요. 예, 감사드립니다.